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역시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예, 오늘 또 이 책 저희가 또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매직하우스에서 내놓은 책입니다. 분단을 극복한 천재 시인 백석. 근데 백석이 분단을 경험하고 세상과 등졌나요? 지금 살아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물론이죠. 백석은 식민시대 때 주로 활동했는데, 예. 해방 후에는 자신의 고향에 남습니다. 제북 시인이라고 하죠. 월북이 아니고 자신의 고향에 남았으니까. 그곳에서 50년대까지만 해도 번역도 하고, 시도 쓰고, 동화도 쓰고,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저 변방의 농장으로 가요. 그곳에서 살다가 1995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단 경험은 독특하게 했겠죠. 예. 이 시집을 보면은 제가 쭉 봤는데 식민지시대 때 쓴 시가 거의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북쪽에서 쓴 시, 직겐의 내 형제, 그 연작시가 들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내주시죠. 다음 보기 중에서 예. 백석 씨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오늘 상당히 어렵네요. 예, 예. 큰일 났네. 예, 예, 예. 1번 진달래꽃. 진달래꽃. 그래요. 2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3번 예. 여승. 여승. 그래요. 4번 모닥불. 모닥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근데 그 진달래꽃이 백석 씨였던가요? 상당히 어렵긴 하네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마음씨 고이 네. 보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예. 요 진달래꽃이 이 진달래꽃 아닙니까? 요 1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백석하고 고향이 거의 같아요. 예, 그래요? 김소월이? 네. 그럼 교수님 1번 진달래꽃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거 될지 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을 적어주시고 또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진달래꽃이라고 아이고 이 정답을 말해버렸네. 어떡하지? 네.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양장본입니다. 이 매직하우스에서 낸 아주 좋은 책 백석의 시들 모았는데 백석의 세계로 푹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분단을 극복한 천재 시인 백석의 시집 양장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 2분씩 매직하우스에서 낸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정화 선생의 수기 장강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강일기요. 예. 네, 이 장강은 양자강이죠. 양치강. 긴강. 그리고 네, 양자강을 쭉 따라가면서 독립운동을 펼친 정정화 선생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이윤숙 선생의 서간도 시종기를 봤었어요. 예, 예. 그게 이회영 선생 일행의 그 간도행 북쪽이죠. 그러니까 네. 북쪽 방향에서 독립운동의 한 실상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정정화 선생의 이 장강일기는 상하이에서 중경, 충칭으로 이어지는 남서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의 독립운동 과정들, 특히 임시정부의 이면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정정화 선생이 누군지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동농 김가진이라는 구한국, 대한제국 시기에 유명한 정치가라고 할까요? 고관을 지낸 분이 있고요. 그분의 며느리이고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던 성엄 김의한이라는 분의 이 아내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죠. 예, 예. 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그 삶이 단순한 그 독립운동가들의 또 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
수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뒷바라지가 뭐 뒷바라지도 중요하죠. 아유, 근데,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니죠. 네, 그거 예. 없으면 얘기가 안 되죠. 예, 네, 예. 정장훈 선생은 그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로 5번씩이나 잠입해서 몰래 네. 예, 친정이나 저런 곳에서 예, 자금을 나르기도 했던 그런 뭐 중요한 독립운동의 한 선을 예. 이었죠. 근데 이 숙인데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100년이잖아요. 예. 3.1운동 100년이기도 하고 예, 예. 임시정부의 정말 그 힘겨운 삶의 이면들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불화까지 그리고 임시정부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합 집산의 모습까지 그리고 1920년에서 1946년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고 나서 북한의 공산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gat혀서 참 서러운 꼴을 당하기까지 그 과정들을 정말 소설보다 더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은 1980년대 제 기억이 맞다면 88년 영무렵에 녹두꽃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됐었는데요. 몇 년 전에 또 새로 간행됐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은숙 선생의 서간도 시종기가 직접 쓰신 것이어서 좀 예스러운 말투, 조선 여성 글쓰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면 정정화 선생의 장강일기는 구술한 것을 다시 쓴 것이어서 문장도 대단히 현대적입니다. 좀 다릅니다. 단언컨대 좀 이상하다. 단언컨대 정정화 선생의 장강일기를 읽으시면은 임시정부의 그 이면의 드라마들을 어느 책보다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책들이나 뭐 소설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임시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온몸으로 경험한 정정환 선생의 이 회고록을 읽다 보면은 임시정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뿐만 아니고 그 갓난 신고의 과정들까지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몇 구절만 인상적인 부분 볼 텐데요. 예. 20살의 나이에 이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남편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사이로 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동농 김가진 선생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예. 이 60대 후반에 노구를 이끌고 상하이로 건너갔고 네. 그 뒤를 따라서 남편 동갑내기입니다만 남편도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 정정환 선생이 결혼한 게 11살 때였다고 합니다. 11살이요? 어이구. 네. 11살 때 결혼해서 9년을 시집살이 비슷하게 하다가 20살의 그 몸으로 사진이 남아있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여인이 기차를 타고 이 중국으로 가는 그 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열차는 20살의 겁없는 여인을 싣고 북쪽으로 밤을 패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다. 이 길은 한 여인의 길이다. 11살의 시집오와 세상 문을 닫고 교방에 갇히고 19의 첫 아이를 낳아 잃고 남편을 떠나보낸 가슴 얼어오는 그 모든 사연을 10대의 나이에 모두 치른 한 여인의 길이다. 이 길은 모진 풍파로부터의 도피도 아니며 안주도 아니다. 또 다른 비바람을 이번에는 스스로 맞기 위해 떠나는 길이다. 중국으로 가는 길, 상해로 이어지는 길, 이 길 또한 이 나라의 땅덩어리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여인의 길이기도 하다. 모진 숙명을 뒤집어 쓴 20세기 벽두에 태어나 자라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배우듯이 쓰러져가는 한 나라의 숨통을 지켜본 소녀가 이젠 여인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떠나가는 길이다. 네. 정정화 선생이 190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태어났죠. 그리고 199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서 중국의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의 많은 일들을 지켜보고 또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뜻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꾸려간다 하더라도 생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먹고 살아야죠. 잠자리도 있어야죠. 이윤숙 선생도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게 가장 큰 과제였던 모양입니다. 물론 요 무렵에 이제 백범 선생의 어머니나 부인도 함께 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예. 이 살림살이가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구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죠. 끼니를 이어가야 할 테고.
근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구하러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감시망을 뚫고 국내로 잔입하기를 5번.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담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뭐 간이 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정화는 온 몸이 다 담이다, 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그 담력이 셌으면은 그래서 뭐 작은 고추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합니다. 아주 맵다고 해서 요 얼음의 임시정부의 그 구차한 정말 그 궁색한 살림의 풍경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앞서서 전체 민족의 생존권 획득이 우선되어야 했으므로 개개인의 구차한 살림 형편은 크게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부엌에 드나드는 아낙네의 처지는 또 달랐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명색이나마 밥상에 올릴 식량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땅떼기 한 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해에서는 겉으로 떠벌리며 푸념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애간장을 녹이는 실정이었다. 이름, 명예, 자존, 긍지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생활이었다. 포도청 같은 목구멍이었다. 머리를 내밀고 팔다리라도 내놓을 만한 누더기 한 자락이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사진 보면은 독립 운동했던 특히 임시정부 요인들 사진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이 사진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숙해 보이고 좀 빛나 보이는 지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궁색한 살림살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몸을 뉘울 잠자리도 이렇게 변변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먹을거리 때문에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조선에 돌아와서 시댁에는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친정에 가서 손을 벌립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와서 몇 끼를 때우고 했던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참 글쎄요, 우리의 그 정신, 우리 민족 독립 정신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교수님,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렇게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적인 동선을 제대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이 정종원 선생이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해요. 어쩌다가. 사사로운 그 관계,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서 간 바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걸 접고 포기해야 하는, 뭐 명예니 존엄이니 뭐 이런 거 다 꺾고 모든 걸 바쳐야 할 때 그 마음의 갈등이랄까요? 이런 게 만만치 않았겠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살아온 이 땅, 그 살아갈 이 땅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그 의지,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동영이나 그리고 이석영, 그리고 안중근의 동생들, 그리고 백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차이석 등등. 근데 예를 들면 백범 선생과 또 각별한 사이였던 모양인데, 오랫동안 이 백범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단한 꼴초였다고 하네요. 하루에 담배를 50개비씩 폈다고 합니다. 50개비. 엄청납니다. 중국 담배가 또 대단히 독하지 않습니까? 네, 이 통담배라고 해서 그 통당배통에 50개비가 들어있었는데 50개비를 하루에 다 피웠던 참 그야말로 끼경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중근의 동생 되는 앙공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썽을 일으키고 공금을 챙겨서 홍콩으로 피한 일이 있었대요. 공금을 챙겨도 횡령을 한 겁니까? 네,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범이 이걸 알고서 이제 좀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을 해라. 그 대신 나도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끊겠다. 네가 사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는 백범이 담배를 진짜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안중근 집안과 백범 집안 사돈간입니다. 잘 모르셨죠? 예. 안중근 조카딸 안미생이 백범의 큰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돈간이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돈간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공적인 일에 엄정했던 백범의 한 단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이런 부분들 읽을 때마다 이 회고록이 짜릿짜릿하게 와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게 여성의 이 시선일 때만 포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도 역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정환 선생의 아드님이 김자동 선생이라는 예, 분인데, 글쎄요.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송근호 선생하고도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죠. 이 책에 그 송근호 선생의 이 발문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백범 선생의 부인, 백범의 부인 최준예 여사가 사망할 때 장면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어느 병실에서 어렵게 병원을 찾아가서 임종을 하는데, 백범 선생을 모셔올까요 하니까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 모셔오면은 또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들의 큰 목소리 또는 어떤 명분과 관련된 그런 언어들보다 이런 대단히 그 사적이고 잔잔하면서도 그 없이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몇 장의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를 함께 보다 보면은 상하이에서 중경까지 가는 과정들, 또 다시 나올 때, 46년에 나올 때 중경에서 상하이로 나오는 과정들,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난민의 이름으로 미군의 배를 타고 올 때 그 감회들, 참담한 감회겠죠? 이 감회들 등등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한두 구절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임시정부와 함께 26년 동안을, 장장 26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정정화 여사의 눈에 이 해방이 해방다운 해방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 구절 잠깐 볼까요? 외놈이 항복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외놈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나라를 찾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내 좁은 소견으로는 그랬다. 우리의 독립은 과연 쟁취된 것일까? 남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 손으로 도로 찾아온 것일까? 조국의 운명을 손에 거머쥔 채 고난과 역경의 이국 땅에 망명한 임시정부와 함께 25년을 같이 살아온 나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이라는 절체절명의 대명제 아래 항일투쟁에 뜨거운 피를 뿌려 식혀가며 몸을 불사른 혁혁한 이름의 투사들에서부터 성명 삼자 알려지지 않은 채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골짜기에서 항일이라는 돌덩이 하나만을 머리에 베고 숨을 거둔 무명 열사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장엄하고 엄숙한 숨은 뜻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의 이 순간이 있었을까? 이름이 났건 이름이 없었건 간에 그들의 의기와 그들의 피가 없었더라면 결코 8월 15일은 오지 않았을 게 틀림없다. 이날이 설사 왔더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두 손으로 곱게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유명이건 무명이건 수많은 독립투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념을 가리지 않고 민족주의자에서부터 공산주의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부끄럽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정정환 선생님은 자신의 이런 얘기들을 잘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뭐 있냐면서 끝까지 숨기고 이래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상처 중에 하나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뭐 전쟁 이전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남북 사이에 뭐 오가기도 하고 연락도 있고 그랬겠죠. 예. 근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승만 정권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3일 만에. 그리고 이 인공군이 서울을 점령하잖아요. 예.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이 시기를 적치 3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인공군에게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이렇게 협력해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죠. 예. 그 때문에 박완서 소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럽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정환 선생님이었어요. 이 부역죄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취조하는 놈들이 누구냐면은 일본 경찰 출신이에요. 진짜 치가 떨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쨌겠습니까? 이 남편은 북한으로 가버렸고 여기 납북이라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환멸이 깊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나 이런 생각이 절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외놈 경찰의 손에 이끌려 붙잡혀왔던 바로 그 종로서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종로서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내 심정은 갈갈이 찢겨갔다. 외놈 경찰이 소나기에 들어갈 때와 부역죄로 동포 경찰관의 손에 끌려갈 때를 견주고 보아 모든 게 너무나 달랐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했다.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잡아뗄 것도 없었다. 담당 수사관도 내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걸 눈치채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그것으로 끝날 리는 없었다. 그렇게 쉽게 끝나서는 안 될 성질의 사건이었다. 내가 쉽게 잡혀오긴 했으나 내가 잡혀왔다는 것이 내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까닭에서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내게 손찌검을 하는 자도 있었다. 일정 때부터, 이때 일정 때는 일제시대입니다. 예. 일정 때부터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임에 틀림없었다. 해방된 지 6년이 지난 당시에도 일본 경찰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찰 고위 간부직까지도 부일 협력자가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형편이었다. 그때의 형편으로는 부역과 관련된 혐의만 있으면 체포되었고 체포가 되었으면 반드시 기소되었고 또 기소가 되었으면 어김없이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체포 후 조사가 끝났으니 다음 차례는 기소였다. 어김없이 나는 기소되었다. 그리고 철창 문소리를 들었다. 마룻바닥은 차가웠다. 햇빛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고 그 밀폐된 공간에 악취나는 음산한 공기는 하루 두 끼의 밥덩어리에 묻어 내 빈속을 채웠다. 서러웠다. 슬펐다. 이유가 너무 분명한 쓸쓸함이었고 서글픔이었다. 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뭘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남편이 북으로 끌려갔고, 뭐 여러 가지 또 독립운동 과정에서 함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북에 남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보나 안 보나 당신은 인공군들에게 부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서의 생활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독립운동을 한 게 죄가 되어버린 그리고 일본에 이 부역했던 자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손찌검을 당했을 때 그 서러움, 슬픔 아마 우리가 헤아리긴 어려울 줄 압니다만은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기 해방을 위해서 자존감의 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또 다른 심리적 고통 아마 이건 임시정부와 함께하면서 독립운동할 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이 정종화 선생이 손찌검을 했던 자들의 후예들이 지금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뒤틀고 지멋대로 만들어버리고 지멋대로 주물러 왔던 자들이죠. 그 화신들이 바로 이 전두환이고 나경원이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잊으면 3.1운동 100년 아니라 200년이 가도 임시정부 100년 아니라 2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양자강 푸른 물결 위에 실린 한 독립 여성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라는 부제가 달린 정종호 선생의 장강일기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